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먼저 폭염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서 최고 기온이 닷새 연속 경신한 것인데요. 서울 노원구의 비공식 기온이 40.2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올여름 들어서 서울 지역구에서 40도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네, 1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입추를 보내고 있는 서울인데요. 올여름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워서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비공식 관측 기준으로 40.2도까지 치솟아서 서울 지역에서 40도를 넘긴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과 야외 활동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폭염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이 폐사해서 비상입니다. 네, 건설 현장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옥외 작업을 멈추거나 별도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폭염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기성 기자 축산 농가에 나가 있죠. 네, 경기도 화성시 축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현우 기자는 건설 현장에 나가 있죠. 네, 대우건설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화성 축산 농가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아침부터 그곳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 젖소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과 비교하면 축사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도 침을 흘리거나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젖소 130여 마리가 있습니다. 젖소는 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입니다. 농장주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폭염이 심해지면서 사료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장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량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입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전에 이제 섭취량이 2,600 정도 들어왔던 건데 지금에서는 이제 2,000으로 확 떨어졌어요. 이 농장에선 원유 생산량이 지난 5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지만 최근엔 하루 1,900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풍기를 쉴 새 없이 돌리고 지붕에는 햇빛 차단용 그물을 덮어둔 데다 곳곳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려대고 있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농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 내 가축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빠르게 늘면서 도내 누적 온열 질환자가 6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 마련된 폭염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곳 건설 현장에 있는 의정부 일대 현재 날씨가 기상청 기준으로 봤을 때 34도 이상으로 체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계를 위해서 이곳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도 땀이 계속 물처럼 흘러 나오고 있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숨쉬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도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폭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닐에 얼음을 넣는 이러한 목도리를 만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직접 한번 착용을 해보고 이렇게 뒤편도 보시면은 물이 나오는 터널도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분사되는 것을 맞아 보니까 더위가 다소 가시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이곳 건설 현장에서 빙수를 직접 제공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 현장 옥상 쪽에서 느껴지는 더위는 훨씬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 정오쯤에 저희가 한창 더울 쯤에 이곳 아파트 옥상부 쪽으로 올라가서 직접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곳 저층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는데 갔다 왔던 화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5개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여러 시설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럼 현장에서 폭염 예방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체감 온도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34도를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오후에는 5개 작업을 전부 다 멈춘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 최근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이전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곳과 같은 대형 건설 현장에선 폭염 수칙이 이처럼 다소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다른 영세한 공사장에선 휴게 등 폭염 수칙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염이 가축과 야외 노동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기성, 정현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같은 폭염 속에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3개의 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해 버티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옥상 저수조 누수로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돼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 작업 뒤에 아파트 차원에서 자체 복구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는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대비에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오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돼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을 통해 최대 전력 수요가 98.8기가와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추가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이틀 연속 200명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대본의 공식 통계는요, 아시다시피 지난 5일까지의 결과인데요. 어제와 오늘이 더 더운 만큼 이곳 중대본의 긴장감 여전합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21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돼지와 닭, 가축 3만 4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요. 양식어류 11만 7천여 마리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83만 마리, 양식어류 피해 역시 5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자 숫자만을 놓고 보면요, 지난해 이맘때 하루 62명에 비해서 3배를 훌쩍 넘은 수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걱정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말씀드린 대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봄철에만 한시적으로 쓰는
산불 진화대와 드론, 급수 차량을 이번 전국적인 폭염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 급수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고요.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 효과가 올여름 무더위에 가시적 효과를 보였다는 판단 아래에서 물 안개 분사형 등 이른바 스마트 그늘막의 추가 설치 역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염과 가뭄 상황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만큼요.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 그리고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폭염에 대응해달라는 점 역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염 안전 관리와 인권 보호 역시 함께 챙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이렇게 연일 극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YTN이 분석한 결과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올라서 입추로 따지면 119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네, 서울은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이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자는 전문 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마디로 역대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된 거죠. 네, 입추는 해마다 8월 7일이나 8일에 드는데요. 오늘 서울은 38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9년 만에 가장 높은 입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입추 최고 기온은 1939년에 36.2도였고 1988년에는 36도, 2018년에는 35.9도가 뒤를 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기록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이 절기로는 가을의 시작이지만 날씨만큼은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올 여름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닷새째 서울의 최고 기온이 경신이 됐죠. 네, 오늘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닷새째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는 이 노원구 공릉동에서 4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예, 노원구가 40.2도,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에서 40도를 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 일부 기사에서는 영등포가 40도 넘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네, 이 서울 곳곳에서는 기상 상태를 촘촘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마다 주변 환경들이 달라서 일부 지점은 이 기온이 외부 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이런 지점들은 강수량이나 바람 등 다른 관측값들은 활용하지만 이 기온값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측 장비는 영동초등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 기온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도가 관측됐더라도 기온 기록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야외가 정말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버터가 녹고 베이컨이 익을 정도였다고요? 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이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도 한낮 폭염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얇은 베이컨을 도로 위에 2시간 정도 올려뒀더니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었고요. 이 얼린 버터도 바깥에 내놓은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빠르게 녹아서 액체로 변했습니다. 또 옷 색깔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요. 처음에는 두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지만 10분 뒤 검은색은 57도, 흰색은 46도로 10도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네, 당분간 검은색 옷은 입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넘기면 주말부터는 이렇게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는 조금은 누그러진다고요? 맞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예보를 보면 오늘은 38도까지 일단 올랐고요. 주말인 내일은 35도,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33도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처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이 33에서 35도도 여전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 수준의 더위입니다. 이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더위를 몰고 왔지만 또 더위를 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주변 기압계를 바꿔놨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는 상층 일기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일기도 화면 보실까요? 네. 네,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덩어리는 태풍이고요. 이 북동쪽에는
북쪽에 찬 공기 덩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또 태풍이 공급하고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 북한 부근에는 이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게 되면 북한 부근에 이렇게 비구름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도 이 구름이 강한 햇볕을 일부 가려주면서 일사를 줄여 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길게 내리진 않지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네. 참 지금 이제 시원한 비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기인데 동해안의 주말에 폭우가 예상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일기도하면 다시 보실까요? 이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동풍을 끌어올리는 데다 북쪽에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북동풍도 불어오게 됩니다. 이 두 바람이 만나면서 동풍이 강화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현재 이 동해 수온이 27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바람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은 결국 중국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더라도 이제 제주에 간접 영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태풍 돌피는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이 현재 강도 3의 세기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은 이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간접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는 많지 않겠지만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이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쪽 해상에는 최대 5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선박 운항과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태풍이 뭐 우리나라를 비껴서 중국으로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이 태풍은 지나가면서 이 주변의 기압계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에 상륙한 뒤에 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번 돌피는 아직 공식적인 비 예보는 없지만 일부 수치 예보 모델들은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기압계가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셨던 북쪽의 찬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폭염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중 고기압이 강화돼 폭염이 재차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라서 계속해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폭염 전망들 김민경 기상전환 전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여권 내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집값 상승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집값 매매와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여야가 내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네,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야당의 집중 공세에 몰리자 민주당 오늘 일종의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도부 아침 회의에서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서울 공급 절벽을 만든 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다만 여전히 민심 역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가리를 삼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 비난을 쏟았습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은 개편안 발표 직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 입장문을 통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면서 이미 지난 선거에도 민주당이 같은 주장을 폈으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서울 공급의 기반을 무너뜨린 건 전임 박원순 시장 탓이다 반박했습니다. 네, 여야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죠. 민주당은 2주차 전국 순회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요.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오늘 나란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빙구도 속 권리당원 규모가 큰 호남이 결국 핵심 승무처가 될 거란 공통 인식이 있는 거죠. 진영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정 후보는 ETF 사태 관련 총리였던 김 후보 사과를 요구한 게 청와대를 겨눈 게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 왜곡이라며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느니 언어 도단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부 여당이란 건 모름지기 한 몸인데 마치 야당인 것처럼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 후보, 정 후보가 자신을 제2의 노무현이라 하는데 오히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인재 전 의원에 가깝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에 앞서 친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윤리위원은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안 발표가 예고된 시점에 서울 아파트 값은 7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강남 3구 상승폭은 이제 둔화를 했는데요. 덜 똘똘한 한 채가 몰린 마용성, 한강벨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흐름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대출 없이 매매 잔금은 치를 수 있을까? 이 각양각색 국민들의 걱정은 태산이지만 정치권의 내 탓 공방은 점입가경입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집값 잡겠다더니 국민만 잡는다며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고 있는데 과연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먼저 어제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퇴하고서 갈 데 없으신 고령자분들 지방으로 떠나라는 식의 이 얘기들을 보면서 21세기 고려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단과 처방이 중요한데 무좀에 걸린 발을 당뇨발로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잘라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통을 주는 모습을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로 삼은 것 아닌가.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제대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지난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모시고 전국 현안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도 여도 야도 토론회, 간담회, 회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앞서 보여드렸는데 강남 3구의 상승폭이 좀 축소됐지만 마용성은 대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착시가 되면 안 되는데 강남 3구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너 때문이다.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책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정부 여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되고 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지금 거예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거 보십시오. 57%인데 저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30대에서 무려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우리 여러 가지로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왔었던 정책하고 지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수요 억제하고 세금을 늘리고 세제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금 올려서 집값 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제가 조금 얘기해 정책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탄 허시먼 사이먼이 얘기한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걸 가지고서 가져간다면은 이거는 정책의 인과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집값이 잡혔나요? 안 잡혔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야당 탓, 뭐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제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는 무좀 걸린 발을 당뇨인 줄 알고 발을 절단하면 안 된다. 뭐 21세기 고려장냐 이런 좀 험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정부의 공급 계획 관련해서 뭐 용산, 과천, 태릉 이 얘기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사실은 공급의 인허가권, 용적률 등등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은 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는 이제 금융정책 이런 걸로 그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제나 이런 걸로 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잖아요. 서울시와 정부가. 근데 서로 이렇게 탓하고 있고 네.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쪽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대체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되고 서울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서로가 추진하려는 걸 약간씩 장애를 제공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이주비의 대출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허가와 용적률 뭐 등등을 서울시장이 또 제한하는 것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겠죠. 서울시장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정부가 알았어.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다 정권을 줄 테니까 해봐.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 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제 네. 얼마 전에 풀어주려고 해서 집값 올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4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 그리고 세제, 금융, 그다음에 재정까지. 이게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요 주체가 실행 주체가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언젠가는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보겠지만 정부가 조금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러면은 뒤로 물러났을 때 그럼 서울시가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정부가 만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견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의약분업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 아주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약분업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의 회담을 승인했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뭐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급 확대입니다. 그러면 민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 중심으로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 왜 못 만나죠? 난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차단해버리고 지금 실질적인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은 배제한 상태에서 비공개회의하고 7시간 마라톤 회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정책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책의 가장 위험한 실패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확신 때문에 이거를 고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뭐 부동산 지역이 어떻고 집값에 대한 문제,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만나세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고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분명한 거는 수요 억제하고 세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것이 지금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 되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어제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만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보안사건 폐지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이후에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결해놓고 모르는 척 피해자 흉내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형사적인 직견 전문은 뭐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나는 안 읽어봤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발언인지 아니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일반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냥 원론적인.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수용성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것들을 대화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도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오세훈 시장 정책이요. 우리 당 정책보다 굉장히 급진적이더라고요. 주택청을 만들고 싱가포르 모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는 말을 꺼내면 오히려 좌파 소리를 들으면서 못할 정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얘기 불러가지고 듣고 그거 하라고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이걸 임대를 줬다가 파는 걸 국가가 다시 사들이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일부 요인들을 인정해줘가지고 되살 때 그거를 인정해가지고 그 상승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런 얘기를 저는 방송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 측 분의 얘기를 듣고서 그거는 우리도 못하는 건데 정말 그 얘기라면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참모들끼리라도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수용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네. 좀 참 그 어안이 좀 벙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적어도 국회에 수기를 해달라고 나름의 어려움, 자기 어려움을 표현을 했잖아요. 본인의 지지층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명분을 주세요, 동력을 만들어 주세요잖아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예? 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대표 정도가 그냥 막 하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도지 예. 책임 있는 정당, 정책을 어느 정도 그 조율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정당이 그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작 본인이 지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하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방향성과 반대되는 그 지금 걸로 유권자들의 희망을 꺾는 그런 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거 다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등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랄까요?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가 이상하다 이렇게 맞받는 좀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정말 모른 채 의결했다면 직무유기고 안 읽은 척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질적인 수준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전혀 낮은 거는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거는요, 의도하고 과정과 결과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한다면 그거 고쳐야 된다는 원칙론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책이 그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이걸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해가 예상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고 지금 대통령 말대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저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얼마든지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입법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짜 빛의 속도로 정도로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피해가 나오고 바꾸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확한 그 정책적인 완숙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꾸만 핵심은 놔두고 발언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이 더위 속에서 이 폭염 속에서 더 짜증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관성과 더 나가서 설명 책임성이 유지될 때에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이제 다음엔 또 다른 말로 가고 계속 발언의 연속으로서 정치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날도 더운데 말 고투리 잡지 말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좀 반론 겸 설명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안수사권을 남기고 중수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압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남겨놓고 할 수 있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도 그렇게 한 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노력입니다. 누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강성 이제 표를 얻어야 돼서 지금 당장 외치는 그 선명성을 외치는 정치 지도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요, 제가 정치적으로 뭐 바라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얘기 저도 못해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수기를 해달라는 진짜 읍소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남겨놓고 보완할 수 있는 적어도 단초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2,600명 정도를 배치해가지고 보안 수사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2,500명이 아니라 한 4,000명, 5,000명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인 이야기를 자꾸 국민에게 얘기해서 호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네, 대통령은 나름 합의점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복잡다당한 국민의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안이 됐을 경우에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남겨놨다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더 복잡다당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피해자 김진주 씨는 정말 괜찮다며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편지 내용부터 좀 보시죠. 저는 정말 괜찮고 이 일로 누군가가 징계받길 원하지 않는다.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원치 않는 징계를 한다는 건 오히려 저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진종호 의원이 그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천국에 가세요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 단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리위원 2명이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하는 등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할당으로 이것이 피해지기보다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징계당이 돼버렸습니다. 무리를 자꾸 나누고 짜개고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건 당이 약해지고 당이 힘이 없어지고. 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손편지까지 써서 괜찮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정치에서 아직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 정책도 있지만은 당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우선 항목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뭔가 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징계가 최우선 항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국힘의힘의 지지도가 왜 추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 추락하면 통상적으로 야당 지지도는 올라가는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쪽에 서서의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 정치 쪽으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저 정당은 제대로 정당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지도부가 좀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소신파들이 좀 실언과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힘을 받고 공세 명분을 찾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징계를 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에 윤용근 의원이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 보낸 게 적발이 됐지만 장동혁 대표 이거 징계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징계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이런 지금 징계 행태는 정당성을 잃은 행태고 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 징계 받아야죠.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당사자에 따른 비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차기라는 표현에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저 김진주 씨잖아요. 그럼 당사자성이 있는 분이 괜찮다고 하면 양형이나 비례성에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더라도. 그 편지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된 징계를 그러면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든가 해야 되지 지금 무조건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어요? 피해자, 피해단체, 그리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1 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예. 그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정서를 감안할 때 일정 정도의 징계는 해야 되겠지만 비례성이 있는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비례성을 따진다면 좀 전에 얘기한 아까 그분 누구죠? 김진주 씨. 예, 아니 그 국회의원 그 문자 그 정몽규 씨한테 문자는 국회의원 그분이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부적절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징계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진종호, 서범수를 저는 두 분을 징계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비례성과 정확한 잣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징계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예. 않으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윤영근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 네. 그것이 더 부적절했다. 그것도 징계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평등한 원칙을 예상하셨습니다. 축구협회 얘기가 나와서요. 바람잘 날 없는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돼서 충격입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된 경기가 총 7차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이기거나 무승부였습니다. 진 경기는 없었는데요. 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중에 결제가 이뤄진 적도 있었는데요. 2012년 3월 14일 오후 8시 34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중국 마사지 가게에서 19만 8천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문체부는 감독관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관은 심판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는지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축구협회 전직 간부는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고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가 이뤄진 시점은 조중현 전 회장 시절이고 문체부가 감사하고 적발한 건 정몽규 전 회장이 부임한 이후라는 게 협회 관계자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노래방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히 한국인들의 약점이다. 한국 생활 팁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즉시 말하는 것이라는 2024년 클린스만 전 감독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2011년에서 12년 일이긴 한데 외국인 심판진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한마디로 협회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습성화돼 있다는 부분들하고 그게 뭐 보니까 이제 이번에 아무리 14년, 1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거를 뭐 우리가 진짜 축구협회에 참여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만이 뭐 이거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분명하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심판에게 성접대를 해서 뭐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건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증거가 없어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정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노력을 훼손시켰고 국가의 위상을 훼손시켰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요. 햇빛 아래 나오면 그것이 역사에 교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일 없었던 다시 지나가면은 역사는요. 나쁜 사례는 그걸 핑계 삼아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수준, 그다음에 명예, 국민들에게 어떤 그 망신살이 뻗치게 한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이 주제 좀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 집회에 나간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함께 보실까요? 네, 변호인이 전한 내용인데 청년들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 자신감 갖고 기운 내라.
오히려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다. 성결 구절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요. 왜 이런 손편지를 보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뭐죠? 시대 정신은 공정인 거예요. 이게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응징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 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청년을 향해서 뭐 대견하다, 뭐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손편지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를 생각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청년 시위대에게 격려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핸드볼 경기장 2달째 봉쇄가 되면서 그 대관료가 뭐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하루에 한 516만 원,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간 정산으로 2억 원을 선관위에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선관위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뭐 법 제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선관위가 입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맡고 있는 시위하는 분들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그냥 흡수하고 빨리 국민에게 이런 걸 치유하는 쪽에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될 건데요. 예. 저는 좀 전에 옥중편 메시지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윤석열 씨는요.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력이든 어떤 위치든 회복이 되면 계엄을 다시 할 정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단죄하는 걸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게 다시는 저런 생각을 못할 정도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서울이 공식적으로 38도까지 올라서 닷새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비공식적으로 40.2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절기 입추로는 119년 만에 서울은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오늘 더위가 정말 절정인데요. 서울에서 40도 넘는 곳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식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닷새 연속으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서울 노원구가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40도 넘는 지역이 나온 건 폭염일수가 역대 1위였던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이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인데요. 1907년 관측 이래 서울에서는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남, 광주, 강원 영서도 크게 기온이 올라서 경기 하남시가 40.8도, 광양읍은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호남 곳곳으로 확대했던 폭염 중대경보는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울의 폭염 중대경보 역시 폭염경보로 하향됐습니다. 오늘 절정에 달했던 기온이 내일부터는 꺾입니다. 내일 서울 기온이 한낮에 35도, 모레는 33도로 차츰 내려갑니다. 극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지만 폭염특보는 유지되기 때문에 더위가 가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강한 동풍과 바다의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번 주말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80mm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도 비가 넓혀집니다.
특히 내일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게릴라성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돌피는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해안가, 해상에는 강풍특보나 호우특보, 또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약화한 뒤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태풍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어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계된 그제 환자 숫자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엿새째 환자 숫자는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연일 이렇게 이어진 찜통더위 속에 대전 신대동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야외에 세워둔 승용차의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제보자는 어제 오후 4시쯤 중고차로 팔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수입차 뒷유리가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한 채 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중고차로 내놓은 상품이라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100만 원이 넘는 유리창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네,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특별한 피서를 준비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수근 기자. 네, 과천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동물 우리 안이 많이 더워 보이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남미에서 온 동물들이 모여있는 남미관인데요.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의 열기가 그대로 내부로 전해지는 탓에 이곳에 있는 동물들도 매우 지친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해 코끼리와 하마 등 여러 동물들을 살펴봤는데 더위 때문에 대부분 그늘에서 꼼짝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 역시 관람을 멈추고 그늘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며 부채질을 하는 등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폭염 속에 있는 동물들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가 동물들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그늘에 거의 다 누워있고 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얼음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동물원은 우리 안으로 계속 물을 뿌리거나 도로에 살수차를 가동하는 등 동물원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덥다 보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원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공원은 폭염으로 지친 동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여름나기 특별식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식은 동물들의 영양균형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됐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에겐 야생 수중 사냥을 유도하기 위해 살아있는 향어가 제공됐고 아시아 코끼리의 경우 얼린 과일과 황토목욕 등이 제공됐습니다. 동물들은 수박이나 참외 등 얼린 과일을 씹어 먹으며 열기를 식혔습니다. 사육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얼린 과일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특히 저희가 얼음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얼음을 달아줬을 때 특히 좀 더 효과적인 모습이 보이긴 해요. 서울대공원은 16개 동물사, 즉 동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모두 930kg의 맞춤형 식단이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뿐 아니라 동물도 더위에 지친 요즘 동물들도 시원한 간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단비 없는 폭염에 계곡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땡볕보다는 한결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경기 양주시에 있는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염에 계곡물도 말랐다는데 그래도 피서객들이 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피서객들이 보이시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자며 각자의 방식대로 피서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곳은 수심은 얕지만 덕분에 앉아서 시간 보내기에 좋은데요. 시민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생각보다도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계곡 맞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발목이라도 담글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에 시민들은 도심 가까운 계곡을 찾았습니다. 수심은 얕지만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온도가 그간 쌓인 더위를 날려주는데요. 시민들은 돗자리와 캠핑 의자를 펼치고 숲속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웅덩이는 아이들에게 청정 물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튜브와 물총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더위를 완전히 잊은 듯합니다. 계곡 물놀이를 즐길 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얕은 곳도 물살이 셀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요. 이끼나 바위 미끄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맑은 공기 가득한 계곡으로 피서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시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지난해 1230만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멈춰섰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 오가고 어떻게든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10개 구단 단장님들 다 의견을 들어봤을 때 8대2로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KBO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란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력 설비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 수는 185명으로 엿새째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정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지금 잠깐이라도 냉방기계 안 틀면 좀 힘들어지는데 정전이 많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저녁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가 정전되면서 지금 복구 작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냉방 설비도 문제인데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정전이 되면서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냉장고 음식과 생필품을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도 펌프도 전력으로 작동하는 까닭에 물도 끊겨서 직접 물을 실어 나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창문을 나는 열고 자려고 했더니 창문 열었더니 더 막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갖고 다시 닫고 부채질하고 좀 한 2시간 자고. 지금도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요. 너무 땀을 어저께도 많이 흘리고 더워서. 저차 이제 냉장고 거 다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 지금. 냉장고 음식 다 상했지 뭐야. 임시 발전기를 들여와 전기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체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운 와중에 굉장히 불편이 많을 텐데 지금 밖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도 더위에 좀 취약한 상황이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의정부에서 건설 현장을 갔습니다. 42층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요. 의정부 일대 기온이 한때 36도 정도였는데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더울 수밖에 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진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느낄 수 있다며 무더운 공기에 숨쉬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들이 오래 일하기 힘들다 보니까 최근 2주 동안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해 더워지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고 합니다. 네, 온열 질환자 집계도 나왔죠? 네, 어제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5명으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그제 온열 질환자 220명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엿새째 환자 숫자는 100명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동물들도 힘들죠. 네, 서울대공원에서는 동물들을 위해서 얼린 과일 등으로 만든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큼 동물도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축산 농가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료 섭취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젖소 원유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농장주는 지붕에 햇빛 가리개를 씌우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도 열기를 식히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동물도 힘들고 농장주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폭염을 버티는 방법도 제각각인데 지금 상점가에서는 문 열고 냉방,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제가 어제 서울 홍대와 명동 거리에 다녀왔는데 거리에 문을 개방하고 냉방을 하는 모습을 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창 취재하던 오후 시간에 서울은 무려 35도를 넘겨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는데 명동 상점가와 홍대 골목은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난 10년간 관련 공고가 발표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도 별도 단속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인 서울 영천시장에는 기름으로 조리하는 기계들이 있어 시장 안쪽이 바깥보다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덥다 보니 손님도 확연히 줄었다고 얘기들 합니다. 네, 더위의 여파가 경제에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 스포츠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야구는 일요일까지 경기가 다 취소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된 경기가 우선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앞서 SSG와 LG의 경기에서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폭염이 심각해지자 그제와 어제 이틀간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았는데 KBO와 각 구단 단장들은 회의를 열고 결국 오는 일요일까지 예정된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돔구장인 고척을 제외하고는 경기 시작 시간도 저녁 7시로 미룹니다. 야구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선수와 관객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 경기 관람은 다음 주를 기약하셔야겠습니다. 네, 더위의 고비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수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에서 6,200대에서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6% 내린 6,259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수는 1.09% 오른 6,365로 출발을 해서 장중 6,415선까지 올랐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네, 미국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차입 투자, 이른바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 수준을 달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은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과도한 차입 구조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급격히 키워 시장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레버리지가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재앙을 일으킬 거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수치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서초와 강남 선관위의 조작 정황도 포착해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등 모두 8곳의 지역 선관위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와 강남구 선관위에서의 통계 조작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차를 숨기려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일 아침 일종의 조작 지침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건데 해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합수본은 또 지역선관위의 투표자 수 수정 문의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보낸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에서 배우자 비공식 일정 수행을 위한 선관위 전담 직원이 동원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이 공식 일정에 참석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별도 일정에 동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본은 출장지에서의 업무 활동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상병 순직 3년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됐는데 이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고 현장을 통제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질타했던 임 전 사단장의 책임 회피는 2심에서도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부하 지휘관들도 1심에서와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 만에 사법부의 사실관계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선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번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검 측에 상고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외국인 심판이 판정을 맡은 7경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무패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경기 주심을 본 심판의 국적은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한데 축구팀 대표팀은 이들이 관장한 7경기에서 5승 2무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무고죄 피해자인 김도영 단국대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이 정명석은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신도들이 지난 2023년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자 피해자들을 돕는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정 씨에게 성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짓자 김 교수는 정 씨를 상대로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연예기획사 YG 사옥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9시쯤 서울 합정동에 있는 YG 신사옥 유리문을 골프채로 두드리며 파손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출입문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법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계약하면서 추가한 선택 사양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합격에 따른 차량 원상 복구 비용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했는데 이 정작 차량 제조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픽업 트럭을 모는 김모 씨는 최근 방문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뒷좌석 등받이가 출고 상태와 달리 눕힐 수 있게 임의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세차 계약 당시 영업사원 설명에 따라 비용을 내고 추가한 선택 사양이었습니다. 딜러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옵션비로 20만 원을 추가하면 각도를 조절해서 뒷좌석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같이 계약을 하게 됐죠. 김 씨가 받은 검사 진단서에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라며 원상복구하거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합격 판정에 따라 리클라이닝 기능에 사용된 부품을 제거하고 차를 원래 상태로 돌렸지만 그 비용은 김 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등받이를 개조하는 작업은 차량 출고 후 외부 업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영업사원이 불법 개조를 제한할 줄 몰랐다며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김 씨가 차를 산 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안내한 영업사원도 퇴사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조사의 정식 선택 사양이 아닐 경우 이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떤 옵션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 씨 차량 검사 과정에서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루어진 3차례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대행업체였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례를 검사 대행업체 및 제조사들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오늘 충남 논산 양촌면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비닐하우스와 내부 집기류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농막 안에 사람이 없었다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입구에 화물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차량을 빼내느라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4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지하도로 관리센터 측은 제한 높이가 3m인 소형차 전용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강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살인해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확보했고 국가수에서는 A씨의 소변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쿠팡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법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지난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에서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견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이 법으로 인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업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참고해 만든 것임을 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통망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법 통과 당시부터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들 역시 이번 항의 서한의 주역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해당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아래 미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겨주려는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 관행에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출생 시민권 폐지안이 막히자 관광 비자를 악용한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영토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지 한 달여 만에 출산 관광 차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민권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What's happening now,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을 돕는 알선 업체와 브로커 등 관련 단체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is for the first time ever in American history to ban birth tourism. But the real reason they're here is to have a child, to make that child an automatic citizen, leave our country, and then have a U.S. citizen child. 이와 별도로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관,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원천 배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곧바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향하는 순수한 태교 여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 제동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강행한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용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군부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중재국들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협상단이 해협 진출입로의 분할안을 수용했지만 실권을 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자국 이익에 대한 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며 회방을 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자들은 이란 군부가 이런 합의 조건이 자신들에게 충분히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해협 내에 선박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선주와 해운 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엔과 국제해사기구 IMO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보도를 보면 국제해운회의소 등 8개 해운협회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에게 공동 공개 서한을 보내 통행료 도입은 소비자 비용 증가와 자유항행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선이 국제수로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불필요한 장애 없이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견고한 공급망과 경제 안정,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라며 호르무즈 통과에 의무적인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더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극단적인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더위와 날씨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 입추인데요. 역대 가장 더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기온은 역대급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입추 기준으로는 1907년 이후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닷새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공식 기록이지만 오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이 40.2도까지 오르면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에서도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극한의 더위가 밤에도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서울에서는 1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광주 26도, 부산 27도로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나마 내일부터 극단적인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해안을 지배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5도, 대전 36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가철이라 주말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보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륙은 주말 내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늘이 어두워질 경우 바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에서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방파제나 방조제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은 독성 가스, 바로 오존의 공습입니다. 네, YTN이 최근 10년치 오존주의보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것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위험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심 전광판이 오존주의보를 알립니다. YTN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 3,9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발령 건수 1위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경기도. 경남과 충남, 전남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5번째였습니다. 서울보다 대규모 해안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에서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내려진 겁니다. 대도시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합니다. 반면 지방 산단의 오존은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 원인입니다. 바닷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내륙으로 밀려 들어가 정체된 뒤 강한 햇볕을 받아 고농도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 가스입니다. 자극성이 매우 강해 숨 쉴 때 기관지와 폐 손상을 직접 유발합니다.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과 격한 운동을 가급적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농도 시간을 피해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존 발생 정도는 자외선의 강도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4년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70%나 폭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오존의 공습이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관리 정책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경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5개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5개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 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 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의 수위도 사상 최저치까지 낮아져 독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투건 기자입니다. 1816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까지 수위가 떨어진 라인강 바닥에서 2차 대전 때 투하된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민 300여 명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선 오래전 자초했던 화물선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서부의 산업 거점들을 관통하는 라인강이 메마르면서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얕은 수심 때문에 화물을 80%까지 덜어내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in Schiff, das sonst 2000, 2500 Tonnen Ware mitgebracht hat, kann dieses Schiff jetzt noch 400, vielleicht 600 Tonnen transportieren, je nach Bauart des Schiffes.
철도와 트럭 등 육로 수송망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대체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송비는 벌써 3배나 폭등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자 생산량을 줄이는 업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물가까지 들썩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ahrscheinlich nicht nur Auswirkungen auf die Konjunktur, auf das Wachstum, sondern auch auf die Inflation. Es werden insgesamt viele Treibstoffe über diesen Schifffahrtsweg, den Rhein. 최악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했던 독일 정부는 이제 역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